글로벌 리츠 시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츠 시장은 모두가 동의하는 부분인데요. 시장 플레이어들은 리츠 시장이 앞으로 계속 확대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배경은 아무래도 리츠가 아직까지는 전 세계 상업용 부동산에서 8%밖에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부동산을 편입한다고 하면은 리츠 기업의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가치들은 계속적으로 우상향한다라고 보면 리츠의 자산이 상승할수록 주식시장에서도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적으로 커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상장 부동산, 왼쪽 하단에 있는 상장 부동산의 자산의 가치로 봤을 때는 4.8 트릴리온 밖에 안 되는데, 이 전체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서는 59, 거의 60 트릴리온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상업용 부동산에서 좋은 자산들을 리츠사들이 편입을 한다고 하면은 아까 앞서 설명드린 대로 외형 자산의 확대를 통해서 리츠들의 주가들은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잠재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은 섹터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거래량 부분인데요. 이 글로벌 리츠의 시가총액은 현재 1,800조 원입니다. 근데 거래량이 받쳐주지 않는다면은 이런 시가총액이 형성되기도 어려웠겠죠. 보시면은 일평균 거래량이 7조 원 규모로,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국내 증시는 뭐 10조 원 정도로 하루에 거래량이 형성된 걸로 확인이 되는데, 과거에 한 7에서 뭐 6조, 8조 정도의 일평균 거래량을 비교했을 때 글로벌 순수 리츠 기업들의 일평균 거래량은 국내 주식시장과 동일한 수준으로 거래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나 아니면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도 순수 리츠 시장을 어떻게 보면은 유동성 부분은 걱정을 안 하고 접근할 수 있는 시장은 글로벌 시장이 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리츠 시장의 주요 투자자 부분인데요. 이게 일반적으로 주식시장 플레이어들이 투자를 할 수도 있지만은 아무래도 주요 투자자들은 안정적인 인컴을 노리는 투자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이 실물 부동산 투자자 입장에서도 유동성 확보 측면에서 실물 부동산도 보유를 하고 있지만, 아니면 이렇게 유동성이 확보되는 리츠를 투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자료가 아웃데이트되긴 했지만은 17년도 말까지 미국의 연금, 비영리 단체, 어떻게 보면 이런 단체들 자체들은 가장 보수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단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투자자들도 이 3호 공모 부동산 시장에 총 680조 원 정도를 투자를 집행을 했었습니다. 이 중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 실물 부분 빼고 이 상장 리츠 같은 경우에는 한 34% 정도를 혼합형 자산, 그러니까 52% 안에서 34%를 상장 리츠에 순수하게 투자를 했고요. 그 금액만 1,300조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밑에 하단에 있는 부분인데요. 여기 리스티드 온리라고 표현되어 있는 게 리츠 주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리스티드랑 프라이빗 블렌드가 바로 실물 자산, 이 혼합형 형태, 실물 자산과 상장 리츠를 섞어서 투자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52% 안에서 이 34%가 상장 리츠에 투자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연금 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는 참여자들조차도 향후에 이제 투자 계획이 매우 높은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연금 시장에서 이렇게 투자를 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가지고 있는 안정성 플러스 높은 배당 수익률, 세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동성이 확보된 시장이다라는 측면에서 기관 투자자들조차도 리츠 시장을 계속적으로 주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글로벌 리츠의 투자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글로벌 리츠를 투자할 때 막연히 미국 아니면 일본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미국이 시장 내에 어떤 수준을 가지고 있는지, 또 일본이 어느 정도로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이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주시장과 유사한 모습을 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북미 시장 자체 미국이 대부분인데요. 미국이 한 53.4%, 캐나다 2.8%, 그래서 북미 시장이 절반 이상을 리츠 시장에서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단일 국가 측면에서는 우리나라랑 동시에 시작했던 일본이 되게 빠르게 성장을 하였고, 아까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 신탁 상품들이 리츠를 많이 편입함으로써 계속적으로 리츠가 성장을 빠르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단일 국가로는 일본이 두 번째로 큰 나라이고요. 그다음에 독일, 영국, 그다음에 홍콩,
뭐 이런 나라들도 좀 있지만은 아무래도 좀 눈여겨볼 부분이 싱가포르 부분이다. 왜냐하면 싱가포르는 리츠에 상장하고 있는 그 시장에 상장하고 있는 리츠의 가장 큰 플레이어들의 대주주들이 그 싱가포르 정부가 가지고 있는 금융 투자자들이 대부분 얘네 대주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정부가 이끌어간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되게 싱가포르 리츠 시장을 장려를 하였고 발전하기 위해 인센티브도 많이 주었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 시장이 되게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고 안정적으로 좀 굴러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워낙 개인 투자자 비중은 10% 정도밖에 되지는 않지만은 은행, 뭐 그다음에 정부가 투자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신탁, 뭐 이런 쪽에서 그다음에 뭐 증권사의 풀업, 뭐 기관 투자자들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주로 투자를 하면서 안정적으로 또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섹터를 좀 보셔야 되는데요. 이 섹터가 이 리테일과 오피스, 뭐 주거용, 그다음 물류 창고 뭐 요렇게가 어떻게 보면은 전통적인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호텔과 혼합형은 인제 다양한 이런 앞에 설명드린 부분이 섞어서 투자하는 부분이 혼합형. 그다음에 특수형 부분은 뭐 데이터 센터, 그다음에 뭐 셀타워 등이 있고요. 그다음에 헬스케어도 인제 요양시설이죠. 헬스케어 부분도 이런 특수형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리츠 인덱스로 봤을 때 뭐 인덱스를 추종하는 글로벌 리츠 인덱스를 추종하는 펀드들이 성과가 되게 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작년에 코로나 때 주식 시장은 많이 반등을 했지만은 리츠 시장은 반등하는 모습을 못 보였는데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 섹터 구성 부분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공모 펀드로 접근하는 리츠 펀드라고 하면은 이런 이 인덱스, 투자 유니버스에서 차지하는 인덱스를 일정 수준 추종할 수밖에 없는데요.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섹터에 되게 크게 투자를 하면서 비중을 높게 가져갈 수 있지만은 공모펀드, 뭐 즉 이제 공모 시장에 대비한 펀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섹터 비중을 일정 수준 따라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보시면 가장 크게 타격을 받았던 리테일, 그다음에 호텔 부분들이 거의 뭐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70%를 하락을 하였기 때문에 이 공모 펀드에서 인제 인덱스를 추종하는 펀드의 성과는 당연히 뭐 안 좋을 수밖에 없은 환경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여기에 좀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선진 부동산 에쿼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덱스 안에서도 리츠도 있지만은 일본 부동산 주식도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섞여 있는 인덱스를 추종하는 펀드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인제 대부분이 미국, 그다음에 유럽, 일본 요렇게 좀 많이 추종을 하고, 그다음에 또 오피스, 레지덴셜, 그다음에 이게 물류 창고 같은 거고요. 리테일 뭐 요런 것들을 좀 많이 추정하면서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제 인덱스로 비교를 하면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인덱스가 이제 펀드를 만약 투자를 하시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펀드가 뭐를 투자하느냐를 꼭 보셔야 되는데, 이 나리츠, FTSE 에프라 나리츠를 추종하는 펀드가 있고요. 그다음에 주식시장에서는 유명한 S&P, 여기도 글로벌 인덱스 리츠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수익의 75% 이상을 부동산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내는 인덱스가 FTSE 인덱스고요. S&P 같은 경우에는 60%가 인제 허들입니다. 그래서 종목들의 비중 자체나 구성 형태 이런 부분에서 쪼끔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더 보수적으로 운용하는 리츠의 좀 코어나 선진국 중심으로 많이 운용되고 있는 게 뭐냐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이 FTSE, 그래서 좀 선진 부동산 시장에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인덱스를 추종하는 펀드들은 대부분 다 이 FTSE 에프라 나리츠 디벨롭드 인덱스를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도 만약 리츠 펀드를 볼 때 어떤 인덱스를 추종하느냐에 따라 이 펀드의 성과나 성격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FTSE에서도 디벨롭드가 있고요. 이 FTSE에서도 디벨롭드 리츠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FTSE 디벨롭드라고 하는 거는 아까 이 전장에서 설명드린 대로 부동산 주식이랑 리츠를 섞어서 투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리츠에 붙어 있는 거는 순수하게 리츠를 투자하는 거고요. 근데 부동산 주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당 의무가 없기 때문에 사실 배당 수익률 측면에서 좀 낮은 모습을 보이고, 그다음에 대부분 개발자, 디벨로퍼이기 때문에 이 디벨로퍼랑 오퍼레이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실적에 대한 변동성이 높을 수 있다. 왜냐하면은 토지를 사서 임대하고 뭐 지금같이 토지 가격이 많이 오르는 측면에서는 당연히 매각을 통해서 이익을 취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만은, 만약에 반대로 리츠가 안 좋은 장세에서는 이 디벨로퍼 측면에서는 개발이 손실이 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실적의 변동성은 요 지수가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리츠로 구성되어 있는 FTSE나 S&P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으로 운영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배당을 꾸준히 하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 FTSE 디벨롭드에서 이 국가의 비중을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지수별 국가 구분인데요. FTSE 디벨롭드 같은 경우에는 미국 비중이 낮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 비중이 더 높은 모습을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내가 미국 시장을 투자하는 펀드나 아니면 미국 시장을 좀 투자하는 걸 원한다라고 하면은 요런 인덱스 체크가 꼭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리츠가 어떻게 돌아가느냐라고 좀 시장에서 많이들 질문을 받는데요. 리츠는 지금 전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오피스, 리테일, 산업재, 물류창고죠. 그다음에 임대주택 같은, 여기 이제 임대주택, 주거용 리츠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 코어로 묶입니다. 근데 최근에는 어떻게 보면은 호텔이나 뭐 이제 데이터 센터, 그다음에 이런 셀타워, 셀프 스토리지, 데이터 센터 뭐 이런 니시 마켓으로 자산이 계속적으로 재편성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어라고 하는 비중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금 50% 18년도 기준이고 지금은 더 떨어졌죠. 왜냐하면 리테일 같은 경우가 이제 아직도 회복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가총액 기준으로 봤을 때는 코어에서 니시로, 어떻게 보면 니시가 코어가 되고 니시 마켓이 코어 마켓이 되는 그런 형태로 많이 변화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데이터 센터나 셀타워 같은 것들은 지금 더 19년, 20년도에는 시가총액 비중이 훨씬 높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인제 결국 이런 부분은 이제 IT 발전 때문에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인구 구조 변화나 아니면은 사람들의 생활 습관 변화, 뭐 지금같이 비대면이 가속화될수록 데이터 사용량이 높아지고, 그러다 보면은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임차를 하려는 어 그리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대를 올릴 수 있는, 그래서 리츠의 배당 수익률을 올릴 수 있고 데이터 센터의 자산 가치를 올릴 수 있는 형태의 국면에 접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셀타워도 같은 논리이고요. 셀프 스토리지는 인제 국가마다 어 셀프 스토리지를 활용하는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는데, 특히 셀프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는 경기의 민감도가 좀 떨어진다라고들 많이 평가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경기가 화랑일 때도 스토리지를 하나 갖고 있을 수도 있고, 만약에 경기가 불황일 때도 오피스 자산, 뭐 오피스의 내부 시설 같은 것들이나 아니면 개인들이 스토리지에 어떻게 보면 잠시 휴업하는 상태에서 스토리지에 또 이렇게 자기 임차를 통해 가지고 물품을 넣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셀프 스토리지도 좀 안정적으로 임대수익이 나오는 자산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다양하게 최근에는 단순하게 전통 코어 섹터들보다는 다양한 이씨 마켓에서 새로운 성장 모습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무래도 인제 주식시장도 그렇지만은 데이터 드리븐이나 아니면 여기에 좀 안 적혀 있긴 하지만은 요양시설, 헬스케어라고 하죠. 뭐 이 부분이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인제 어큐펜시라고 하죠. 이 공실률, 반대로 얘기하면은 공실률 부분인데, 공실률이 매우 뭐 20% 가까이 올라가면서 임대료가 매우 떨어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주가도 많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런 요양시설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뭐 IT 드리븐처럼, IT 발전처럼 인구 구조 변화 때문에 계속 수혜를 보는 섹터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국면에서 많이 빠져 있는데 향후의 성장성으로 봤을 때는 투자자 입장에서도 헬스케어 리츠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다음에 인제 코비드-19 이전에 어떻게 보면은 바라봤을 때는 되게 가장 견조했던 섹터가 리츠였습니다. 리츠가 꾸준하게 성장을 했었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배당뿐만 아니라 리츠의 기업 성장으로서 2019년도만 해도 23%의 총수익률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또 제가 인제 운용했을 때 2018년도도 거의 20% 이상의 수익이 났었고요. 아무래도 결국에는 이런 기업들의 성장에는 정부 정책 부분이 되게 많이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이 주요국의 중앙은행 완화 기조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졌고, 본격적인 이 완화 기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조달금리의 바탕이 될 수 있는 10 년물 금리가 계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보여져서 리츠에는 매우 우호적인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특히 두 가지 아까 말씀드린 성장 포인트 부분인데요. 이 성장 포인트에서 리츠가 외형 성장을 하기에 매우 적합한 모델이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었기 때문에 조달 비용이 계속 감소하였고, 신규 자산을 매입하는 부분이 되게 용이한 그런 모습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운영 실적이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거기다가 인제 아무래도 완화 기조였기 때문에 내형 성장 부분에서도 되게 양호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임차인 수요가 경기가 쪼끔씩 살아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임차인 수요가 늘어났고, 그다음에 기업들 자체의 크레딧이 개선되면서 임대료의 체불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불안 요인들이 많이 사라지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공실률이 매우 낮아지고 임대료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 부동산 NOI라고 하는 게 결국 부동산을 운영함으로써 나올 수 있는 인컴이라고 보는 건데요. 이런 부분이나 어떻게 보면 펀드 프롬 오퍼레이션, 이 리츠에서 현금 흐름으로 개선되는 부분이 크게 기여되면서 이게 결국은 주가 상승까지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게는 리츠 고유 내재적으로 성장했던 요인들이라고 보면은 주가 상승 요인 중에 또 상대적으로 배당 매력도가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일드를 헌팅한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배당을 추구하는 투자자들이 또 리츠 쪽으로 많이 모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금리가 너무 낮다 보니까 채권 대비 수익률 측면에서 리츠의 배당 수익률이 매우 높아지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계속적으로 리츠를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늘어나는 형태가 띄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밑에 차트를 보시면은 이제 글로벌 리츠와 인제 10 년물 금리의 형태인데요. 글로벌 리츠가 계속적으로 우상향한 모습을 보였고, 10 년물 국채 금리는 계속적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리츠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매우 적합한 시장 환경이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코로나 이후에는 좀 리츠가 수익률이 매우 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은 기술주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주가 일반 주식들이 매우 좋은 모습을 보였고요. 상대적으로 리츠 같은 경우에는 좀 매우 안 좋은 회복세를 보였는데요. 아직까지도 전고점 코로나 이전의 전고점까지 회복하려면 좀 많은 룸이 좀 남아 있는데요. 그래도 최근에 저점 대비 한 30% 이상 올라가면서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올라가려고 좀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 배경에는 아까 앞서 설명드린 대로 리츠 전반적으로 섹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 부분을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리테일이나 그다음에 오피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20%가 넘습니다. 그래서 리츠 시장을 바라봤을 때 단순히 리츠의 시장이 많이 안 올라왔어라고 보기에는 이 두 가지 섹터 중에 특히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주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코로나 부분이 좀 일정 수준 해결이 돼야 아무래도 리테일러들의 임대료 부분에서 좀 자극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회복의 포인트가 아직 없기 때문에 리츠의 주가는 회복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리테일이나 아니면은 호텔을 투자하지 않는 리츠를 바라본다고 하면은 데이터 센터나 셀타워 이런 것들은 이미 코로나 이전 수준을 넘어서서 주가는 올라가고 있고요. 이 몇몇 해 섹터들이 이렇게 하락세를 계속 하락한 이후에 회복을 많이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리츠의 시장이 왜 안 올라왔는지, 이 펀드의 수익률은 왜 이렇게 안 올라오고 있는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 코로나 영향 때문에 영향을 받는 섹터를 제외하고서는 되게 많은 회복을 하였고,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아니면 그 이상의 수준으로 계속적으로 주식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제 리츠 2020년도에 이 평가인데요. 에코티 대비 매우 안 좋은 모습을 보이죠. 특히 글로벌리 봤을 때 마이너스 11.7%,
하락을 하였고요. 미국도 마이너스 10.3%, 이제 호주나 뭐 일본, 홍콩 이런 부분이 매우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 주목해야 될 시장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싱가포르 부분 보시면은 마이너스 3.2%, 그 시장의 에코티 대비 매우 높은 수익을 가졌고요. 아무래도 이 부분은 5% 이상의 배당 수익률을 가진 싱가포르 시장이 주가 측면에서는 하락을 하였지만은 토탈 리턴 측면에서 일정 수준 인제 메이크업을 하는 형태를 가지면서 총 리턴 측면에서는 에코티 대비 매우 높은 수익률을 보였었다. 하지만은 일반 우리 국내 주식을 투자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2020년도에 이렇게 회복하지 못한 자산을 봤을 때는 되게 이게 매력도가 매우 없는 거 아닌가? 특히 변동성이 일반 주식보다 낮으면은 경기 하반기나 주식 시장의 위축기에도 이게 방어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섹터별로 일어났던 부분도 있고, 두 번째는 인제 부동산 자산 가치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었다. 이거는 사실 아직까지도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실물 부동산 시장에서도 되게 퀄리티 높은 자산, 코어 에셋, 특히 코어 지역, CBD 이런 곳에서는 사실 이 캡레이트 상승이 벌어지고는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되게 더 안전하다, 이런 자산들은 값지기 때문에 투자자들, 시장에 많이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그런 자산을 매입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 거는 아무래도 신문지상을 통해서도 많이 확인이 됩니다. 오피스 사상 최고가, 주택 가격 최고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정말 부동산 자산 가치를 하락했을까에 대한 의문을 갖는 부분이죠. 그래서 리츠가 보유하는 자산의 가치가 좀 하락이 될 거다, 아니면은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많이 빠질 거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1년, 2년 동안은 임대료를 못 내는 부분들이 발생하면서 부동산 자산 가치까지 하락에 이어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선제적으로 하락을 많이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임차인 리스크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대료를 못 내는 거 아니야? 경영난이 직면해서 결국 리츠 기업들의 임대 수익 하락과 공실률이 상승해서 배당을 재원을 떨어지는 모습, 배당 재원이 약해지는 모습이 벌어지면서 임차인 리스크가 불거져서 임대료가 리츠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 결국 이게 이어지는 부분인데요. 크레딧 리스크, 결국 입주사의 디폴트 리스크, 결국 리츠가 결국에는 수익을 가져가는 수익원들이 계속 잃어가는 모습이 우려가 된 거죠. 그리고 초기에는 그런 모습들이 실제적으로 리테일이나 호텔에서 벌어지다 보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투심이라고 하죠. 투자 심리 자체가 위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일반 리츠 기업들은 배당 컷을 하고 가이던스를 하향하면서 리츠의 실적 자체가 하락하는 모습을 실제적으로 보여주면서 투자자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갔죠.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유동성 때문에 벌어진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만큼 빠졌습니다. 하지만은 또 회복을 못했고요. 그래서 투자 심리 자체가 지금 현재 좀 외면을 좀 어떻게 보면 당한 상황인데, 하지만은 이 부분, 이 캡레이트이 상승되지 않고 오히려 캡레이트이 떨어지면서, 즉 이 보유하고 있는 물건의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리츠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 가치가 올라가네, 생각보다 그렇게 실적이 나쁘지 않네, 이런 부분이 확인되면서 결국 실적들이 나쁘지 않게 나오면서 리츠 주식시장이 지금 회복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일반 주식을 접근함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성장할 거냐, 참 기업의 실적이 계속 우상향을 할 거냐, 이게 좀 불투명한 상황이 된다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저가 매수 측면에서 리츠가 지금은 좀 안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그 이면에는 아무래도 이런 자산 가치가 실제적으로 오히려 특정 지역이나 특정 자산에서 올라가고 있는 측면이 우리가 투자 판단을 함에 있어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제가 저가 매수를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리츠를 보시면은 작년에 어느 정도 하락하였고 지금 어느 정도 수준으로 빠져 있는지가 나옵니다. 우선은 첫 번째로 이 금융위기 때 가장 큰 하락폭을 경험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2010년 이후로는 딱 작년 최대 하락폭을 경험하고 마이너스 거의 한 30% 가까이, 마이너스 26% 정도 자산 가치, 리츠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 가치 대비 주가의 수익률이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 디스카운트를 경험했습니다. 거의 마이너스 한 28% 정도
보유하고 있는 자산 가치보다 주가가 먼저 선반영됐는데요.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리츠도 똑같이 기업 주식과 마찬가지로 주식이 그 밸류를 어떻게 보면 수렴한다라고 봤을 때는 그러면 리츠가 가지고 있는 보유 자산의 부동산 자산 가치가 결국은 주식이 마이너스 28% 빠졌으니 자산 가치가 이만큼 하락하면 결국 부동산 자산 가치라고 하는 NAV랑 주식의 주가가 동일한 모습을 보일 텐데 지금 앞서 설명드린 대로 생각보다 이 NAV가 하락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빠르게 반등을 최근에 들어서 했고요. 그리고 아직도 어떻게 보면은 이 자산 가치까지 회복하는 데는 주가가 회복하는 데는 좀 룸이 있어 보인다라고는 하지만은 여기서부터는 좀 회복세가 더뎌지는 모습이 과거에도 이런 부분들이 좀 심심치 않게 보였습니다. 이 배경에는 결국에는 금리가 상승하는 시그널이 나왔던 2016년 유럽 재정 위기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은 리츠사들이 자금을 조달해서 부동산을 사기 어려워지는 환경 아닐까? 아니면은 이런 부분이 임차인들의 신용까지 연결돼서 임대료가 떨어지는 부분이 아닐까? 아니면은 임대료가 상승하기 어려운 부분 아닐까?라는 부분이 선반영되면서 주가와 NAV, 즉 부동산 자산 가치와의 괴리가 일어났었는데 그래도 지금 최근 국면을 봤을 때는 되게 크게 괴리가 일어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일반 주식을 투자할 때 밸류의 부담을 느끼겠다. 지금 타이밍이 좀 애매하다라고 봤을 때는 리츠를 지금 들여다보면은 생각보다 저평가 구간에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다음 이제 섹터마다 다른데요.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지금 디스카운트와 밸류에이션을 이제 프리미엄을 받는 섹터가 엄연히 이렇게 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스토리지, 이게 북미 시장인데요. 지역별로 밸류에이션을 봤을 때 결국 부동산 보유 가치 대비 주가가 얼마만큼 올라갔느냐라는 부분인데 이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안 좋아도 선방하고 좋아도 좀 선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갑자기 위축될 것 같다 보니 코로나 상황에서 사무실에 있는 기기 같은 것들을 스토리지에 넣으자 아니면은 일반 개인이 활용할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 플러스 인제 콜드 스토리지가 있죠. 저온 창고입니다, 저온 창고. 이 저온 창고 부분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인제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죠. 아무래도 우리나라도 인제 모바일로 신선식품이나 여러 가지 식품들을 주문을 하다 보니까 이 저온 창고에 대한 수요가 늘어가면서 임대료가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모습도 보였다. 그렇기 때문에 스토리지가 밸류를 지금 많이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물류창고도 이 어떻게 보면은 저온 창고와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무래도 이렇게 쿠팡 같이 빠른 시간 내에 배송하는 예를 들자면은 그 아마존의 라스트 마일이라고 하죠. 1 마일 이내에 배송을 하겠다 이런 것처럼 계속적으로 배송이 늘어나다 보니까 여기는 밸류를 많이 받고 있고요. 이제 셀타워나 데이터 센터 이런 데들도 아무래도 계속적으로 늘어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 싱글 패밀리 부분은 이게 타운하우스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멀티 패밀리는 우리 아파트 같은 구조인데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같이 다가구가 한 건물에 사는 것보다 다시 전통적으로 미국은 인제 타운하우스 이런 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밸류에이션을 잘 받고 있고 프리미엄 구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리저널 몰, 쇼핑센터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의 직격탄이고 호텔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공실이 매우 높은 상황으로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아파트라는 게 국내 투자자 입장에서 좀 헷갈려할 수가 있는데요. 아파트는 멀티 패밀리 즉 정말 다가구 주택에 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아직 회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피스도 지금 재택근무가 늘어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좀 밸류에이션을 못 받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좀 접근함에 있어서 리츠를 단순하게 글로벌 섹터를 전체 투자하면은 좀 수익률이 매우 좋은 모습을 보이기 좀 어려운 형태입니다. 지금 코로나가 완전히 코로나 국면을 탈피하기 전까지는 이렇게 섹터의 차별화가 매우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글로벌 리츠 시황에서 인제 지역별 밸류에이션을 인제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아시아와 유럽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아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싱가포르의 이 물류창고 부분, 그다음에 그 일본의 물류창고,
이 부분이 좀 많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홍콩이나 뭐 중국 쪽에서 이제 넘어오는 물류 창고에 대한 니즈가 있기 때문에 또 정부 정책이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리츠 시장 뭐 이런 부분이 맞물리다 보니까 싱가포르 물류 창고의 리츠들은 매우 좋은 모습을 보였었다. 그리고 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도 인제 우리나라처럼 인제 되게 빠른 뭐 4 시간 이내 배송 뭐 이런 것까지 제가 18 년도 19 년도에 일본을 리츠 때문에 탐방을 갔을 때도 대부분 다 인제 항만 쪽 도쿄 항만 쪽에 있는 물류 창고들은 공실이 늘어가고 있었고요. 오히려 인제 고속도로 근처에 있는 물류 창고 부지들은 되게 임대료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 그래서 원래는 이 도쿄 항만 근처나 뭐 오사카 쪽 이런 쪽에 인제 항만 근처에 있는 물류 창고들이 대형 물류 창고가 많았고 이 대형 물류 창고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가 되게 높게 많이 형성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주거지로 비교하자면은 강남 같은 부지였다라고 하면은 지금 형태는 고속도로 쪽에 있는 되게 뭐 교통이 용이하고 그다음에 도심에 가까워서 물류 같은 것들이 빠르게 퍼져나갈 수 있는 부지 같은 경우에 임대료가 오히려 과거에 강남 같았던 그 도쿄 항만 이런 부지의 물류 창고보다 더 높은 임대료를 평당 임대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이런 그 IT적으로 발전하는 거에 맞물려서 이런 신속 4 시간, 3 시간 이내 배송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트렌드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물류 창고에 대한 니즈 그다음에 리츠의 수익률 개선 그다음에 리츠의 기업의 성장성 아니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자산의 가치에 대한 성장성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고평가 부분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시장에서 좀 재밌는 거를 몇 개 여기 섹터별로 좀 얘기를 드리자면은 이 일본의 레지덴셜 부분입니다. 일본의 레지덴셜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맨션 같이 한 30 가구, 뭐 20 가구 뭐 이런 식으로 레지덴셜이 운영이 되고 있는 리츠인데요. 일본이 뭐 고령화에 뭐 인구도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데 '왜 레지덴셜이 이렇게 되게 높게 밸류가 형성됐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재미난 건데 이 일본의 레지덴셜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리츠 기업들이 첫 번째로 아셔야 될 게 이 리츠 기업들은 부동산 자산 가치가 오른다고 무조건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좀 단일 부동산 펀드처럼 기획성으로 몇 년 안에 이걸 청산하는 게 아니라 기업들이 어 영속법인 형태이기 때문에 내 기업 가치를 안정적으로 끌어가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다 리츠는 어 리츠를 투자하는 지역 자체가 코어 지역입니다. 아니면은 코어에 근처에 있는 코어 플러스 되게 핵심 지역 위주로 안전한 자산에 퀄리티 있는 자산을 투자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재팬 리츠 같은 이 재팬의 레지덴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예, 도쿄 쪽에 이제 투자를 합니다. 근데 도쿄의 이 맨션 부지가 그 일본 호텔 부지 일본이 아시겠지만은 2020 년도에 올림픽을 하려고 했었는데 올림픽을 하다 보니까 외국인 관광이 늘어날 것 같아서 일본의 호텔들이 엄청나게 어 많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딱 보시면은 일본의 호텔이랑 이제 일본의 그 임대주택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에서 수익률이나 밸류에이션 괴리가 극명하게 나오는데 이 일본 호텔이 엄청나게 짓다 보니깐 그 도쿄 쪽에 많이 지었습니다, 삼성급 부지. 근데 삼성급 부지랑 이쪽 임대주택 부지가 겹칩니다. 그래서 사실 인제 그 부동산 디벨로퍼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뭐 올림픽이라는 호재가 있었고 그러면은 '호텔의 가치를 더 받을 수 있다.'라고 봤기 때문에 토지를 보유해서 대부분 다 삼성급을 많이 지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일본 도쿄 쪽에 임대주택 부지는 별로 없었는데 신기하게도 일본도 인구가 전반적으로는 감소는 하지만은 도쿄 도심 쪽에는 인구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1% 정도를 증가를 하고 있는데 OECD에서 국가 중에 인구 성장률이 높은 나라 온타리오 토론토 캐나다의 토론토나 아니면은 멜버른, 시드니 같은 것들이 거의 2% 가까운 인구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데 도쿄 도심도 0.8% 정도의 인구 성장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인구 유입이 들어가는데 임대주택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호텔 부지한테 다 뺏겼고, 그래서 여기가 되게 특이하게도 거의 공실률이 0%에 가까워지고 임대료가 올라가는 모습, 그리고 임대주택의 희소성이 올라가다 보니까 자산가치 상승에 대한 가능성까지 생겨지면서 밸류에이션이 좀 높게 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만약 호텔이 올림픽이 잘 됐으면은 당연히 올라갈 수 있는 부분도 있었지만은 현재 코로나 국면이나 올림픽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계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래서 이 이런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사실 리츠를 단일 섹터로 접근하기보다 어떻게 보면은 리츠의 단일 섹터 내에 얘네 섹터가 어디 지역에 위치를 투자를 했느냐라는 것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리츠는 부동산을 투자하기 때문에 내가 어느 지역에 어떤 투자 가이던스를 가지고 투자하는 리츠지라는 것을 먼저 개인 투자자들이 이해하고 투자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후쿠오카 리츠, 일본 리츠라고 표현을 하자면 좀 후쿠오카 리츠 같은 경우에는 후쿠오카 지역의 리테일을 투자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도쿄보다 후쿠오카가 리테일이 만약 잘 된다고 하면은 후쿠오카 리츠가 괜찮지만, 특히 후쿠오카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인 관광객, 중국 관광객이 거의 탑2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 반중 감정, 반한 감정 이런 것 때문에 만약에 그런 관광객들이 유입이 안 된다고 하면은 후쿠오카 리테일 쪽은 많이 안 좋아지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지역의 차별화된 실적을 가져가기 때문에 리츠를 투자할 때 그냥 이 섹터 무조건 다 좋으니까 여기 가야지. 큰 나라일수록 미국 동부냐 서부냐 중부냐 이런 부분이 다 있기 때문에 좀 그래도 기업을 스터디하고 접근하시는 게 좀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선제적으로 필요해 보이지 않나라고 되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유럽 같은 경우에는 재미나게도 여기가 이제 헬스케어 부분. 유럽이 또 헬스케어가 이 너싱, 그러니까 이제 간호사들 이렇게 치료나 이렇게 좀 에이드, 이렇게 보조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는 요양시설들이 좀 많이 잘 되어 있습니다. 가장 잘 되는 곳은 캐나다 부분인데, 캐나다가 이제 토론토 중심으로 있는 헬스케어 부분이 되게 선진적으로 발전되어 있는데, 유럽도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발생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당연히 물류창고, 로지스틱스 부분도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은 지금 이렇게 쇼핑센터, 네, 이 부분이 거의 이제 지금 지역 간의 이동, 유럽은 다 붙어 있는 나라인데 지역 간의 이동을 막으면서 관광객분들이 급감하면서 이제 결국에 이 리테일러들 자체의 임대 수익 부분이나 결국 이 리테일러들이 임차하고 있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리츠들의 수익률 부분들이 훼손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미 훼손된 곳도 있고 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디스카운트를 보고 있다. 자산 가치 대비 마이너스 80%, 엄청나게 많이 지금 디스카운트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그러면 리츠가 어느 때 계속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게 맞을까라는 부분인데요. 과거의 테스트를 저희가 보면 결국은 리츠는 정부 정책 부분, 게 되게 민감하게 반응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부동산이 어떻게 보면 경기를 동행하는 모습을 자주 보이는데, 리츠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다만 이게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먼저 반영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저금리랑 양적 완화 부분이 결국에 리츠가 성장을 하는데 가장 좋은 국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저금리 기준은 거의 확실시 당분간 2-3년 동안은 저금리를 가져갈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금리적인 부분으로는 우선적으로 리츠는 매우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금리는 나쁘지 않은 모습. 네, 양적 완화 부분인데, 근데 이게 실물 경기 부분이랑 어떻게 보면은 구조적으로 발생했다기보다 코로나가 결국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양적 완화를 하는 측면은 코로나로 인해 기업들이 어쩔 수 없이 실적을 내지 못하게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양적 완화를 주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무조건적으로 리츠의 리테일 섹터나 호텔 섹터가 다 양호한 환경이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 때문에 작년도 하반기에 그 가파른 상승세가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백신이 보급이 많이 되고 그다음에 양적 완화가 일정 수준 유지가 되면서 결국 실물 경기가 코로나 이전까지 회복한다는 가정으로 본다면은
이 약속의 리츠 성장판이라고 제가 키워드를 해놨는데요. 또다시 그런 국면을 맞이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지고 있고요. 지금 최근 기사들을 보면은 백신 효과가 조금씩 나오고 있다. 아니면은 이게 통제 효과인지 백신 효과인지 모르겠으나 확실히 코로나의 확진자 수가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물론 대유행도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계속적으로 이 백신의 보급 확대랑 그다음에 저금리, 양적 완화 기조가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 코어 자산들을 보유하고 있는 리츠 입장에서는 부동산의 자산 가치 상승 플러스 조달 금리 부분이 되게 매력적으로 돼서 지금 만약에 자산 가치가 조금 떨어져 있는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는 좋은 국면이 아닐까.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외형 성장을 이루기에 매우 좋은 환경. 그다음에 실물 경기가 조금 인제 회복한다고 하면은 결국 내형 성장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외형 성장을 통해서 내형 성장까지 같이 맞물린다고 하면은 결국 리츠의 배당 수익률이나 아니면은 자산 가치 상승을 통해서 주가의 밸류에이션 정당화가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매수 부분들이 기관들이 좀 많이 작년 하반기에 들어갔고요. 지금 측면에서 봤을 때도 배당 수익률은 거의 한 많게는 4에서 6% 평균적으로 있기 때문에 배당 수익 측면에서도 나쁘지 않고 저가 매수 측면에서 나쁘지 않다 보니까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좀 리츠를 전반적으로 보기엔 나쁘지 않고, 그다음에 이 경기 재개 기대감 때문에 호텔이나 리테일이 빠르게 반등하는 모습이 작년 하반기 12월쯤 그다음에 1월 달에도 한 번씩 팍팍 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백신의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느냐에 따라서 아직 주식 투자 측면에서 오르지 않은 섹터를 고른다. 오르지 않는 자산을 바라본다라고 봤을 때는 리츠, 그다음에 리츠 안에서 호텔과 리테일 이런 부분인데 아직 백신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호텔과 리테일 부분은 좀 많이 스터디를 하시고 접근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앞서 설명드린 부분인데요. 섹터의 차별화가 계속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 이제 기회가 계속 있다. 왜냐면은 이제 테슬라 부분 말씀드릴 수가 있고, 테슬라나 또 인제 아마존이나 밸류에이션 부분을 계속적으로 이게 맞냐, 밸류에이션이 이렇게 높아서 고밸류 아니냐, 거품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런 부분에서 계속 성장성에 대해서 확신이 일어나다 보니깐 투자자들이 계속 몰리고 그리고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리츠도 사실 똑같습니다. 이 물류창고, 데이터 센터 이 부분이 결국에는 산업의 구조적인 변화, 그다음에 생활의 구조적인 변화 이런 부분을 이끌어왔기 때문에 리츠도 똑같이 수혜를 보고 있어서, 만약에 내가 일반 기업의 밸류에이션을 100배를 받아서 부담스럽다 하는 일반 투자자가 있다. 그러면은 또 다른 밸류에이션을 좀 덜 받았으면서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섹터가 뭐가 있지? 그러면서 배당 수익률을 좀 받을 수 있고 안정적으로 실적을 깔아갈 수 있는 섹터가 뭐가 있지?라고 하면은 이런 리츠 내에 물류창고나 데이터 센터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섹터의 차별화 속에서 계속적으로 기회를 포착한다고 하면은 다양한 투자 대상을 확보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인제 주가의 회복도 많이 일어났지만은 펀더멘털 개선이 계속적으로 일어날 것 같습니다.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라 셀타워나 특히 여기에 인제 들어가야 될 부분이 인제 헬스케어 부분. 헬스케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펀더멘탈이 아직 개선되려면은 코로나가 종식이 돼야 되기 때문에 펀더멘탈 개선까지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주가뿐만 아니라 배당 수익률까지 회복이 돼서 계속적으로 시니어 하우징 즉 요양시설 부분 리츠도 나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다음에 당연히 가장 많이 하락을 했던 쇼핑몰이나 호텔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초과 수익을 기회를 노릴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리츠 투자 포인트인데요. 앞서 드린 부분을 좀 요약해서 정리해 놨습니다. 그래서 실물 부동산 직접 투자 대비 유동성이랑 투명성 계속적으로 공시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유동성은 언제든지 사고 팔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내가 투자하는 기업의 부동산이 어떻게 임대료가 올랐는지, 그다음에 이 부동산이 어디에 위치해 있고 지금 현재의 세입자, 임차인이 어떤 현황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되게 투명하게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실물 부동산을 간접 투자를 하면서 접근할 수 있는 투자 비이클로서는 리츠가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도 다양하게 움직이고 섹터도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분산 투자가 가능하다. 그래서 내가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뭐 배당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거, 뭐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공실률 자체가 매우 낮은 모습을 전통적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내가 경기 하락기에도 하방할 수 있는 뭐 스토리지나 임대주택 같은 걸로서 방어주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공격적으로 성장주를 투자하겠다. 그러면 데이터 센터나 뭐 헬스케어 뭐 이런 거에 또 투자를 하면서 다양한 분산 투자를 통해서 나의 그 포트폴리오를 안전하게 리스크 프로파일을 되게 좋게 만들 수 있는 투자의 비이클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물류센터나 데이터 센터 같이 성장, 뭐 리츠가 단순히 배당만 투자를 한다?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리츠의 주가도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기 때문에 성장 리츠에 대한 투자 매력도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바라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음 뭐 이제 세션이 이제 언어에 대한 뭐 이 용어에 대한 설명 부분인데 리츠 투자의 포인트를 제가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좀 드리자면은 국내 리츠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이렇게 다양한 섹터뿐만 아니라 유동성도 확보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은 이 리츠 구조에 대해서는 정부 정책이나 아니면은 개인들이 투자하는 접근 방식에서도 당연히 좀 용이한 모습, 수혜를 볼 수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리츠를 투자를 할 때 아직까지는 이제 배당 수익 부분만 인제 노리고 투자를 하는 투자자들이 많은데 아무래도 인제 주가의 상승 부분이 지금 현재 국면이 뭐 성장주 중심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다 보니깐 배당 수익률 자체가 낮은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투자 매력도가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만약에 내가 연금 계좌를 통해 투자를 한다든가 뭐 리츠를 좀 되게 보수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자금을 운영할 때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예를 들면 절세 혜택들이나 뭐 세제 혜택, 뭐 배당 수익에 대해서 세제를 안 한다든가 연금 계좌를 통해서 투자를 하면서 안전하게 좀 그래도 연금 자산, 보수적인 자산을 그런 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 투자 비이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국내 투자 리츠가 아직은 미미한 성장을 보이긴 하지만은 계속적으로 상품도 다양해질 거고 그다음에 글로벌 대비 리츠가 국내 리츠가 배당 수익률이 매우 높은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한 2% 포인트, 우리나라는 한 6에서 많게는 8% 정도의 배당 수익률을 보이고 있고 뭐 해외 같은 경우에는 뭐 3에서 5%, 많게는 6%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리츠도 매력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접근하기에 좋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 환에 대한 리스크도 없을 수도 있고 그래서 만약에 내가 부동산 자산을 투자를 할 때 자가를 사기 위해 대출을 일으켰다. 아니면은 지금 전세로 들어가기 위해 자금이 묶여 있다. 하지만 부동산을 투자하고 싶다. 근데 언제 내 자금이 필요할지 모르는 상황이면은 부동산 펀드도 있겠지만은 언제든지 환매가 되는 이런 리츠 같은 거를 투자를 함으로써 좀 내 자산 관리를 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네, 이번 시간에 글로벌 리츠 전반적인 개요 및 시황 그리고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는데요. 장시간 동안 힘든 내용들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